안녕하십니까, 최은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하고요 우리 8강에 거쳐서 초졸 검정고시 핵심 이론 총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구성은요 4강에 거쳐서 개념 정리가 들어가고요, 또 4강에 거쳐서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문제풀이는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예상 문제도 수록되어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과요 한번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입니다. 자, 물질. 선생님, 물질이 도대체 뭡니까? 한번 해볼까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요 우리는 물체라고 한대요. 그리고 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를 물질이라고 한대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거 분필이죠. 선생님, 분필이 뭐예요? 물체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뭘로 돼 있어요? 아, 이거요? 석회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물질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못이 있대요. 선생님, 못을 뭐라 그래요? 물체입니다. 선생님, 못이 뭘로 돼 있어요? 철로 돼 있죠? 그러면 철을 뭐라고 합니까? 그쵸?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항상 어떤 게 생기면 이거를 나눠요. 이거를 이제 분류라고 하는데, 분류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뭐 쓰임새, 모양, 색깔, 크기 이르는 재료들의 종류를 가지고 물체를 분류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뭐 연필은 뭘로 돼 있을까? 나무로 돼 있다. 곤책은 종이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물질의 성질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색깔 가지고 있죠? 이거 무슨 색이에요? 흰색. 이거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촉감. 이거 만져볼까요? 매끈매끈해요. 이거 만져볼까요? 이거 약간 거칠어요. 이런 촉감을 가지고 있고요. 구부러는 정도. 이거 어떻게 될까요? 구부러질까요? 안 구부러져요. 이건 부러지죠? 이런 식으로 구부러는 정도, 단단한 정도, 물에 뜨는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단한 정도를 가지고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를요, 여기다가 탁 던졌어요. 이건 깨졌어요. 이건 그대로 있어요. 얘가 얘보다 더 단단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또한 뭐 구부러는 정도. 어떤 거를요 이렇게 휘었어요. 어떤 거는 이렇게 하는데 잘 안 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부러지는 정도를 가지고도 물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물에 뜨는 정도, 물질을 물에 뜬 수조에 넣어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물질이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철, 다른 물질보다 단단하겠죠? 그래서 어떤 뭐 망치, 뭐 못, 송곳 이런 데에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무, 유연하고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우개 같은 거 있죠? 또는 뭐 고무 장갑 이런 거에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나무, 플라스틱, 유리 요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물질의 상태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나와요. 사실상 우리는 물질을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합니다. 무엇이 있으면요, 고체가 있고요, 액체가 있고요, 기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요? 고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액체는, 기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고체입니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고체죠? 뭐가 흘러요. 나 이렇게 물을 마셨어요. 이게 뭘까요? 액체죠? 여기 뭐 있죠? 이게 바로 기체죠? 한번 해볼게요. 고체! 일정한 모양과 크기를 가져요. 어떤 모양, 어떤 크기. 근데 이게 일정해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볼까요? 이거 고체죠? 이거를 어떤 그릇에 담갔어요. 그래도 얘는 그대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체의 성질이 돼요.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액체는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물 보이죠? 선생님 투명해요. 그래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액체는요. 내가 만약에 이런 그릇에 담그면요.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모양에 담가봐요.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양은 변해요. 근데요. 내가 여기다가 50ml를 넣든 여기다가 50ml를 넣든 어떻습니까? 아, 양은 변하지 않겠죠? 즉,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요.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은 변하지만 양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체 볼게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도 변한대요. 그리고 담는 그릇을 항상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재밌죠? 액체는요,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기체는요, 담긴 그릇을 항상 가득 채웁니다.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요런 통에다가 어떤 기체를 넣었어요. 그러면 기체의 양은 얼마큼 되면요? 이만큼이 돼요. 이만한 통에다가 똑같은 기체를 넣었어요. 기체의 양은 얼마큼 돼요? 이만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기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액체는 어떻습니까?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은 변하지만 양은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기체는 담긴 그릇을 항상 가득 채운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면 될까요? 아, 기체의 부피는 담긴 그릇의 부피와 같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액체와 기체는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우리 뭐라고 공부했죠?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액체의 부피, 액체의 특징, 담는 그릇에 따라서 액체의 모양은 변한다. 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액체 부피 측정에 대한 적정한 용기, 좁은 원통 모양의 긴 용기입니다. 액체 부피 측정, 모양이 같은 그릇에 담아서 액체 높이가 높을수록 당연히 부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좁고 원통 모양의 긴 용기가 좋은 점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눈금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액체를 담아 놓는 거예요. 옆에서 얘의 부피가 얼마큼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원통 모양의 긴 용기를 사용합니다. 자, 부피 한번 볼까요? 물질에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부피라고 한대요. 그래서 부피 측정 도구는 눈금 실린더를 사용합니다. 눈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린더예요. 그래서 이런 눈금 실린더를 사용한다. 단위는요, 밀리리터가 있고 리터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경우 밥을 짓거나 엄마 쌀에다가요 물 몇 밀리터 넣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래할 때요. 빨래 양이 많으면 물이 얼마만큼 들어간다. 자동으로 요즘에 세탁기가 하잖아요. 이게 다 생활 속에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경우가 됩니다. 병원에서 물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을 때 나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약 얼마큼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게 되고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차나요? 저 몇 리터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생활 속에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기체 부피와 무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기체의 부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체는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며 부피가 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체는요, 부피가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기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풍선에요, 기체를 많이 넣어요. 또는
과자 봉지에 기체를 막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겠죠? 그럼 외부 충격에도 과자가 부스러지지 않게 만들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자전거 바퀴 타이어에 공기를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 기체에도 무게가 있어요? 무게 있습니다. 선생님, 진짜요? 네. 한번 볼까요? 헬륨 풍선은요, 공기 중에 뜨게 되겠죠? 왜 공기 중에 뜰까요? 가벼우니까. 즉, 무슨 말입니까? 아, 공기, 즉, 기체에도 뭐가 존재한다? 무게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요, LNG 가스는요, 이게 좀 잘못 나왔는데요. 아래쪽이 아니라 얘는 위쪽에 존재합니다. LPG 가스는요, 위쪽이 아니라 얘는 아래쪽에 존재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LNG는요, 공기보다 가볍다는 걸 알 수 있고요. LPG는요, 공기보다 무겁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혼합물을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선생님, 혼합물이 뭡니까? A와 B가 섞여 있는 상상입니다. 이걸 혼합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합물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화합물은요, A하고 B가 만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C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화합물이에요. 근데 혼합물은요, A와 B가 만납니다. 그래서 A의 성질을 갖고 있고 B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은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상의 물질들이 각각 자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생활 속에서 어떤 혼합물을 볼 수 있는지. 쓰레기가 있어요. 재활용품이 있는데 다 섞여 있잖아요. 어때요? 각각 다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바닷물이요. 바닷물에도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서 새로운 물질이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도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혼합물을 분리하는 이유, 뭐 쓰레기에 분리를 하게 된다. 또는 자연에서 순수한 구리를 얻기 위해서 구리 광석에서 구리를 분리하는 거. 광산에서 분리한 금으로 반지나 목걸이 등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위해서 혼합물을 분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알갱이 크기 차이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채를 사용해요. 구멍을 놔둬요. 그리고 막 흔들어 봐요. 그러면 크기가 작은 것들은 이런 채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분리할 수가 있어요. 또 자석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가 있어요. 얘는요, 철로 돼 있거든요. 에이, 내가 분리하고 싶어.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분리할 수 있지? 자석을 갖다 놓는 거예요. 얘는 붙지 못하지만 얘는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석을 가지고도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세 번째,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볼게요. 거름 종이를 이용하여 물에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름 종이 이용해서요. 거름 종이는 물은 이렇게 통과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두 물질의 혼합물을 분리하게 되는데 물에 녹는 것은 거름 종이 아래로 쭉 떨어지게 되겠고요. 물에 녹지 않은 것은 거름 종이에 남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름 종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다. 또 한번 볼까요? 걸러진 용액을 증발 접시에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증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아까 녹았던 물질이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물과 기름의 분리. 물과 식용유를 섞으면 식용유는 위쪽에, 물은 아래쪽에 두 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위쪽의 식용유를 스포이드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또 물 위에 얇게 펴진 식용유를 흡착포로 모두 흡수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현상이요. 여러분들 물에다가 이제 계란을 해 먹어요. 프라이팬에다가
약간 물을 이렇게 다 닦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증발 안 한 상태에서 기름을 약간 붓고요. 가열해봐요. 그럼 뭐가 막 튀어요. 이게 뭘까요? 아, 물 위에 식용유 입자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열하게 되면 이게 식용유 입자가 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예로서 한번 두부를 한번 만드는 걸 한번 공부해 볼게요. 가열한 콩물 한 컵으로 먼저 거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콩물을 붓고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물을 조금 붓고 약한 불에 한 번 더 끓인 후 채와 한 컵으로 끓는 콩물을 거르게 돼요. 그리고 거른 콩물에 간수를 넣고, 이거는 응고를 시키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한 불로 가르면서 천천히 저으는 한 컵으로 다시 거르게 됩니다. 즉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 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번째입니다. 물의 상태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알잖아요. 물은요, 고체 상태도 있고요, 액체도 있고요, 기체도 있죠.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뭐라고 하냐? 물의 상태라고 하는데, 상태 변화의 말은 고체가 녹았다, 액체가 됐다. 즉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죠. 이런 것처럼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상태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고체 상태에 물이 있습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있고요, 기체 상태에 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는 게 요거예요. 성액. 이 성에는요, 고체예요. 그리고 어떤 하얀색 김이 있죠? 이거는요, 액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좀 많이 헷갈려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에는 뭐라고요? 고체입니다. 아, 김은 뭐라고요? 액체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이죠. 물과 얼음 사이에서의 변화. 물이 얼 때의 무게와 부피 변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태가 변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죠? 어차피 나는 그대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하지만 부피는 뭐하게 되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울 겨울날 수도관이 터지게 돼요. 왜 터져요, 선생님? 그냥 물이 있을 때는 안 터졌는데요. 왜 얼면 터져요? 물이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되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도관이 터지게 됩니다. 또 냉동실에 넣어둔 유리병이 깨지게 돼요. 왜요? 고체를 변하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럼 또 한번 볼까요? 얼음이 이번에는 녹을 때 무게와 부피 변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무게는 변화가 없고요, 부피는 뭐 하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요, 물과 수증기 사이의 변화를 볼게요. 무슨 말이에요?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의 변화예요. 끓음. 물을 가열하면 작은 기포가 발생하고 온도, 즉 약 100도씨가 충분히 높아지면 액체 물이 모두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날아가므로 물의 수면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게 되겠죠. 증발! 물의 표면에서 액체의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인데요. 끓음하고 증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을 놔두면요, 위에 있는 물들만 이렇게 수증기로 변해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증발이라고 해요. 그런데 위에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들도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수증기로 변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면 끓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끓음하고 증발의 차이점은 아셔야 됩니다. 디귿, 응결.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의 표면에서 온도가 내려가서 액체인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입김을 불면 김이 서리거나 나뭇잎에 이슬이 맺히거나 이런 게 다 응결이다. 이런 용어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구에서 물이 있는 곳이 도대체 뭐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지구에 있는 물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당연히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극지방에는요. 고체 상태의 얼음이나 눈 같은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뭐 바다나 강호수는 당연히 액체로 존재하겠죠. 여기 뭐 있어요? 기체 상태. 그리고 우리 몸 또는 식물 여기에도 물들이 많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은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바로 누구면요. 태양의 열이에요. 즉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은요. 항상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 기억을 꼭 하시고요. 어떤 과정이든 간에 물의 양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상태만 달라진다. 상태가 뭐죠?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호수나 강이나 바다가 증발하게 되면 즉 태양의 에너지를 받으면 구름으로 변해서 다시 응결되면 비나 눈이 와서 다시 온다. 이 과정에서 물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단지 뭐만 변한다? 상태만.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렇게 상태만 변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용해와 용액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 용해와 용액 도대체 뭐예요? 먼저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용액이라는 소리는 용질과 용매가 합해진 것을 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용질은 뭐고 용매는 뭐예요? 용질은요, 녹는 물질. 용매는요, 이런 용질을 녹아주게 하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질이 용매에 섞이는 것을 용해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친 이 물질을 우리는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한번 볼게요. 용해, 소금이, 용질이 물에, 용매에 녹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한다. 그럼 용질이 뭐라고요? 녹아지는 물질. 용매는 뭐예요? 녹여주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용의 과정을 거쳐서 생긴 물질. 이렇게 하면 용액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용해가 되면 도대체 어떻게 변합니까? 무슨 말이면요. 소금이요. 물에 녹았어요. 소금이 없어져요? 그럼 소금이 없어지면 소금이 물에 녹으면 짠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소금물도 마시면 짜잖아요.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요. 용매에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용의 전후가 같아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소금 5g가요. 내가 물 10g을 섞었어요. 그래서요. 소금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금물의 질량은 몇입니까? 그대로 15g이에요. 그래서 무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용질을 더 많이 녹이는 방법. 물의 양이 많을수록 용질이 더 많이 녹을 수밖에 없고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용질이 더 많이 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뭘 기억하면, 용질을 더 많이 녹이려면 어떻게 된다? 용매의 양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온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더 빨리 녹이려면, 물을 빨리 저으면 용질이 더 빨리 녹습니다. 선생님, 왜 그래요? 사실상은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도 어떤 입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입자에 소금 입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섞이는 게 바로 용해거든요. 근데 이거를 빨리 저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금방 섞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빨리 저으면 용질이 더 빨리 녹게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요. 왜 빨리 용해가 될까요? 온도가 높으면요. 얘네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당연히 더 잘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입자가 작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입자가 작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서로 금방 사이사이에 틈으로 잘 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 빨리 녹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액. 그럼 우리 용액을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용질이, 용매에, 용해된 물질. 이걸 우리가 용액이라고 했죠? 그러면 용액이 도대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용의 특징! 오래 두어도 가라앉거나 뜨는 것이 없습니다. 다 섞였기 때문이고요. 걸음 중에 걸러도 남는 것이 없고요. 왜? 용질이 용매에 다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곳을 보더라도 물질이 섞인 정도가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물이면요. 어디를 가든 간에 다 농도가 같아요. 이게 용액의 성질이다. 꼭 기억하십니다. 용액에 진하게 비교하기, 맛으로 용액이 진하게 비교하기. 소금을 조금 넣었다, 소금을 많이 넣었다, 아우 짠 게 당연히 용액이 진하겠죠. 색깔로도 비교할 수 있고요. 또 물체가 뜨는 정도로도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소금물을 더 많이 넣으면 어떤 물질이 더 뜨게 됩니다. 동일한 양의 각각 다른 양의 용질을 녹였다면 당연히 제일 많은 양의 녹은 물이 가장 진하게 돼요. 무슨 말이면 물 5g에 소금 5g 넣은 거랑 물 5g에 소금 100g 넣은 거랑 생각해봐요. 누가 더 진할까요? 소금 100g 넣은 게 더 진하겠죠? 이러면 당연히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6번째 산과 염기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산성, 염기 이건데요. 뭘 먹었어요? 아우 셔. 이게 바로 산성 물질이에요. 염기성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세수할 때 비누 갖고 막 하잖아요. 비누 갖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왠지 알아요? 그게 바로 염기성 물질인데요. 염기성은요. 단백질을 녹여주는 성질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염기성 그럼 우리는 그냥 비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산성 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초, 레몬즙, 사이다, 묽은 염사 얘네들은요 산성 물질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사이다는 안 셔지잖아요. 얘는요 달잖아요. 근데 사이다 같은 경우도 이산화탄소가 많죠. 그러면 얘는 산성 물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기성은요 뭐 세정제 뭐라 그랬죠? 아까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리 세정제도 내가 유리를 막 만져봐요. 그럼 여기에 단백질 입자가 많이 묻겠죠? 그래서 염기성을 사용하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 세정제도 염기성 물질입니다. 뭐 빨래 비누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이런 것들이 다 염기성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특징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근데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은요 붉은색으로 변화시켜요. 이게 왜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수소이온 입자가 있는데요. 이것들 때문에 색깔이 변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좀 배우게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과 만나면 붉은색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페노프탈 용액은요. 실제로 얘는 염기성을 확인하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 같은 경우는 색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페노프탈 용액은 염기성과 만나면 붉은색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붉은 양배추의 지시약이 있는데요. 산성 물질은 붉은색으로 변화시키고요. 얘 같은 경우는 푸른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산성과 염기성의 이 특징들, 이 색깔 변화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산성 용액, 염기성 용액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산성은요, 달걀 껍데기를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면서 달걀 껍데기를 녹일 수가 있어요.
사이다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산성물질이라고 했죠? 이런 탄산 음료에 어떤 치아 같은 거를 뽑아서, 뽑으면 좀 아프겠죠? 근데 뽑아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한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실제로 이 치아도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산성물질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리석 조각을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면서 녹게 돼요. 이게 산성물질의 어떤 성격이 됩니다. 염기성 용액은요. 머리카락을 넣으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요. 왜요? 머리카락의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이죠. 또 달걀 흰자도 단백질이죠? 얘네들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준다. 왜?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요. 산성과 염기성을요. 한번 혼합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산성의 염기성 용액을 떨어뜨릴수록 산성이 점점 당연히 약해지게 되겠죠. 또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으면 염기성이 당연히 약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과 염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 보는 건데요. 김치가 쉬어요. 아우 쉬어. 신맛 나죠? 그럼 뭘까요? 산성물질입니다. 그러면 산성이 됐어요. 조개 껍데기를 넣습니다. 이 조개 껍데기는요. 염기성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신맛을 약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수가 끝났어요. 그러면요. 실제로 토양이 산성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기에 석회를 뿌려줘요. 그럼 얘도 산성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생선의 비린맛 많이 나잖아요. 여기에다가요. 식초를 약간 넣습니다. 그러면 생선 비린내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회 먹을 때도요. 이렇게 레몬 같은 거 약간 짜서 먹잖아요. 이 회에 약간 염기성 물질인 비린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몬을 뿌리게 되면 레몬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산성 물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린맛이 약간 사라지게 돼요. 또 변기를 청소할 때도 변기용 세제, 속이 쓰릴 때는 제산제를 먹습니다. 속이 쓰려요. 속 쓰려. 이게 이제 위가 산성이거든요. 그러면 제산제의 성분은 당연히 염기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여러 가지 이번에는 기체! 이런 거를 좀 공부해 볼까요? 기체의 특징. 헬륨을 넣은 고무풍선의 크기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작아지게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기체도 어떤 입자가 있다고 했죠? 기체가 입자로 되어 있는데요. 고무풍선에 넣은 작은 틈에 기체 입자들이요. 빠져나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고무풍선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겠죠. 기체가 공간을 채우는 모습, 도대체 어떻게 공간을 채울까? 한번 볼까요? 지퍼백 속에 들어있던 드라이 아이스가요. 기체를 변해요.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입니다. 기체를 변하면요. 드라이 아이스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체는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은 변하지 없지만 담는 그릇에 따라서 부피가 변한다고 했죠. 왜 그런지 알아요? 기체는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으면 입자가 만약에 4개가 있다고 한다면 입자 4개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부피가 이만큼이 돼요. 근데 얘를요. 여기다 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체 부피가 돼요. 이거는 기체 입자고요. 즉 입자는 변하지 않지만 얘네들의 거리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부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겠죠? 또 볼까요? 비치볼을 흔들면 비치볼 속에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구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기체가 공간을 채우는 것은 입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압력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기체 간 압력이 크면 기체 부피는 작아지고 기체 간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 부피는 커지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압력을요, 이렇게 밖에서 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풍선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작아질 수가 있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풍선이요. 하늘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풍선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요. 왜요? 바깥에서 풍선을 누르는 압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압은 적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적게 누르니까 풍선은 커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체에 가한 압력을 없애면 기체 부피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3번 중요하죠. 기체 부피가 쉽게 변하는 이유.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체 부피는 입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는데요. 뭐 산소, 숨 쉴 수 있어요? 산소죠. 근데 이 산소는요, 녹슬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타지 않지만 다른 물질을 잘 타게 도와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타지 않지만 다른 물질을 잘 타게 도와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전체 공기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산화탄소는요, 당연히 색과 냄새가 없고요. 물질이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이용을 해요. 또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그래서 석회수는요, 이산화탄소 검출 반응에 많이 이용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8번째, 연소와 소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연소. 탈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왜? 산소는 스스로는 타지 않지만 타는 것을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며 타는 현상을 우리는 연소라고 합니다. 근데 물질이 탈 때, 즉 연소될 때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을 붙이면 주변이 밝고 따뜻해진다. 왜? 열과 빛을 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소의 3가지 조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탈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까? 발화점이라는 소리는요, 어떤 탈 물질이 연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이 연소할 때는요, 뭐가 생겨요? 물이 생기고요,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2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소 시 생성되는 물질이 어떤 건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 물질이 연소될 때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물이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물이 정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물에 닿으면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물이 정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하죠? 아까 얘기했죠. 석회수입니다. 그래서 석회수에 놔두면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에 녹으면 뿌옇게 흐려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검출 반응에는 석회수를 사용한다. 이 부분은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질들, 뭐 탈물질, 공기, 도대체 이게 뭐야? 간단하게 볼까요? 탈물질, 연소의 조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다. 열과 빛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리고 뭐 산소. 산소는 당연히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는 타지 않지만 타는 것을 도와주는 물질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발화점이 뭐라 그랬죠? 물질이 연소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발화점. 근데 얘보다 온도가 낮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연소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물질은 발화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소하기 시작하는 온도도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그럼 진짜요? 네.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간단하게 볼까요? 만약에 물에 끓는 점이 몇 도냐? 뭐 식용유에 끓는 점이 몇 도냐? 이런 것처럼 어떤 끓는 점도 다르니까 얘를 탈 수 있게 하는 온도, 이거를 탈 수 있게 하는 온도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불 냈으니까 한번 꺼봅시다. 이게 소화죠. 연소에 필요한 조건을 없애줌으로써 불을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뭐였어요?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탈물질이 필요하고요, 산소가 필요하고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소화는 어떻게 하면 돼요? 탈물질을 제거하거나, 산소를 차단하거나,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연소가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소화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요. 자, 1강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요. 선생님하고 한번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를 풀면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